유사시 북한 정권이 어떤 급변 사태에 따라서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됐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개입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럼 뉴스에서 어떤 기사나 단어가 나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전쟁 대피를 해야 하나요? 뭐 데프콘이라는 용어도 있고 뭐 용어들이 있잖아요. 군에 있을 땐 들었었는데. 오늘날 전쟁에 있어서 전쟁에 무고한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뜻인데 근데 만에 하나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럼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에 징후들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시그널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캠프 험프리스죠. 평택에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규모가 큰 주한미군 주둔 기지를 우린 캠프 험프리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미군이 파병이 되어 있는 국가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 주일 미군 병력이 굉장히 많은데 단일 군사 기지로는 해외에 그 미군의 주둔 기지로서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가 제일 규모가 크죠. 근데 최근에 미군이 유사시를 대비한 군인 가족을 비롯한 자국민 철수 소개 훈련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형식적인 훈련에 그쳤는데 올해는 실제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 주변 이웃이나 뭐 또는 주한미군 가족들이나 이제 미국 국적의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갑자기 긴급 소개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갑자기 긴급 대피를 하고 있고 이런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서의 어떤 유사시 전쟁 상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반인 분들이 보시면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 좀 긴박한 전쟁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구글 맵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 검색 키워드에 그러니까 US 캐리어 그룹 로케이션 맵이라고 하는 미 항모 전단이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제 한 10척 정도 있는데요. 미 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그 상황을 또 상정해 볼 수 있죠. 왜냐면 한반도의 위협 상황이 고조될 때마다 전운이 고조될 때마다 항상 그 항모 전단을 급파했었잖아요. 미국의 항공모함 이동과 전개 현황을 일반인들도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서킷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막 갑작스럽게 막 과열되거나 하면 그걸 정부 당국에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거느라고 서킷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잠시 이제 금융거래가 그러니까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인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개방이 안 되고 주식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럼 그날은 전쟁 나는 날입니다. 전쟁이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식거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원래는 전쟁이 벌어져도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영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지만 과거 우리 1950년 한국전쟁 시절에도 학교도 갔어요. 그다음에 그때 장사하시는 분들도 또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때 일상생활은 계속 일상과 전쟁. 그러니까 지금의 우크라이나도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선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러시아군과 막 교전을 하고 있는데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 또 수도나 우크라이나 대도시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일반 식당가나 또는 시장 또는 그런 일상의 평화로운 또 모습도 이제 공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사실은 우리 일상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식 거래가 안 되는 날이 생기면 그날은 십중팔구 이제 전쟁 상황과 같은 전시 상황 같은 유사시 상황이 아닌 바에는 그런 급변 사태가 아닌 바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없죠. 데프콘은 1, 2, 3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군의 비상 발령 체계인데요. 이제 뭐 국지 도발로부터 시작해서 뭐 전면전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전쟁 상황, 어떤 유사시 군사적 급변 사태나 이제 긴급한 상황을 가정해 두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군 비상 발령 체계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매년 제일 약한 게 뭐죠? 데프콘 5로부터 이제 데프콘 1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쟁 상황을 가정해 놓고 군사적 급변 사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가정해 두고 있죠. 몇부터는 전면전이라 볼 수 있는 걸까요? 데프콘 3 정도 되면 이제는 거의 그 전시 동원령을 선포하기 직전 단계니까 이제 전쟁 상황이 임박한 단계로 보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서 군 비상 명령 체계를 발동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딱 그 매뉴얼이 정해져 있긴 한데, 이게 딱 그 대포권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게 대포권 몇 상황이다 해서 이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뭐 대포권 3 발령된 건 여러 번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다고 전쟁 상황이 되거나 전쟁이 벌어진 적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딱 그게 그 단계가 뭐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어찌됐든 군의 이러한 급변 사태를 대비한 네. 군 비상 발령 체계, 발동 체계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실은 전면전이 되면 대포권 발동 이전에 이미 전쟁 상황 벌어지는 거니까. 네. 저 만약에 한반도에 그럼 전쟁 벌어질 시에 일반 시민들의 생존 요령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뭐 모든 사람이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민방위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매년 이제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죠, 우리도. 네. 이제 뭐 올해는 또 민방위 훈련을 또 실제 훈련도 하고 했는데, 이 민방위 훈련에 따른 대응 절차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방위 대응 요령은 전시 상황이 됐을 때를 가정해 두고 일반 국민들께서 하시는 이제 대피, 소개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이동을 자제하시고 이제 현재 주택이나 이제 가정 내에 머무르시면서, 또는 우리 지하 방공호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유사시가 되면 또 지하철 역사가 대피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유사시 전쟁 상황에서 이제 행동 요령으로서 기본적인 대피 요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긴급하게 위험 지역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대피나 그다음에 그런 소개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민방위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대피를 하고 어떻게 위험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러한 정부의 민방위 훈련이나 또는 유사시 어떤 그런 대피나 안내에 따라서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전쟁이 나면 일반인 분들은 차라리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더 안전해요, 사실은. 네, 일반인 분들이 일상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도 보면 가자 지구에서의 지금 민간인 피해만 지금 11만 명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전쟁이 벌어지면 사실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좀 불가피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의 이런 민방위 훈련이나 그다음에 유사시 전시 상황에서의 어떤 대피나 정부의 안내, 긴급 소개하는 행동 외에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행동할 수 있는 뭐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죠, 사실. 바깥에 있다면 뭐 지하철이나 지하도로 같은 데를 들어가고, 뭐 집에 있으면 집 안에 이제 있으면서 맞습니다. 식수나 식량 같은 거 좀 미리 조금 어느 정도 챙겨놓고, 맞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북한 붕괴 시 중국, 러시아가 벌일 소름 돋는 영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와서 영토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가요? 이미 1945년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4분할하는 계획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할 점령 통치 계획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유사시 북한 정권이 어떤 급변 사태에 따라서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됐을 때,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또 그런 개입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렇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해방 직후 뭐 미국을 필두로 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4분할되는 영토 점령 계획도 있었고, 과거에 뭐 임진왜란 시점만 하더라도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명나라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도를 각각 그 4도씩 분할해서 명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절반씩 차지해서 통치를 하자고 그런 제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이런 한반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과거로부터 또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또 오늘날의 이런 분단된 상황 속에서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분가되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단순한 내정 간섭이 아닌 이제 북한을 그런 분할 통치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에 비해서는 약소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약소국의 서름을 겪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더욱이 이런 군사력 강화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에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한국에도 좀 위협이 되는 거겠네.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도움을 준 것처럼 나중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당연히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걸 테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1953년 10월 1일 네.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한미 동맹,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미 군사 동맹인데요. 그 유사시, 여기서 말하는 유사시라는 것은 우리도 해당되고 미국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한국과 미국 간엔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미국이 벌인 전쟁인데 불가피하게 미국의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월남전 당시에도 우리는 전투병을 파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미국이 참전했고 미국가 참여했던 많은 전쟁에는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개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러한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을 군사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군사동맹에는 필연적인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기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연루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연루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동맹국인 미국이 벌인 전쟁에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니까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이제 방기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를 또 어떤 학자들은 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방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사전적으로 정확한 표현인 것으로 전 생각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뒷짐지는 거예요. 뒷짐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유사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은 핵 보복을 해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미 국회 의회의 승인 동의 절차를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당시 미국 본토 내에 미국 자국민들이 반전 여론이 막 불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나라가 왜 개입을 하려 들고, 또 만약 그 전쟁이 핵전쟁이라고 하면 왜 3차 세계대전을 핵전쟁을 벌이려고 하냐, 이런 또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해구산 제공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해구산을 제공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방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하는데, 이렇게 군사 동맹은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동맹을 얼마만큼 그 결속력을, 그 체결을 강화할 수 있느냐,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 동맹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미동맹이 뭐 혈맹이고 벌써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미동맹? 우리가 뭐 미국을 이렇게 마냥 의존하고 의지만 할 게 아니라 그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주의 진영의 그 공조와 연대, 그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우린 해구산 제공받고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해서 우리 안보가 보장되고 책임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북중 관계는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고, 그리고 북한에게 중국이 천년의 적이라 불린다고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언인데요. 중국을 가리켜 뭐 천년의 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좀 미묘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8월 달 북중 국경 지역을 좀 답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이제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 1334km인데,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강 자체를 국경으로 두고 있는 건데, 제가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 훈춘 지역에 이르기까지, 훈춘은 북중러 3국 국경 접경 지역인데요. 이제 백두산 천지도 다녀왔죠. 그래서 제가 그날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백두산 천지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글쎄 뭐 혹자는 죽기 전에 만리장성을 꼭 봐야 된다는데, 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만리장성보다 백두산 천지는 꼭 보셔야 된다. 정말 굉장히 영험하고도 아주 신비로운 또 그런 느낌도 제가 받을 수 있었는데, 뭐 과거 모택동이 백두산 천지를 3번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두산 천지의 그 맑은 모습을, 워낙 백두산 천지의 그 기상이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3번이나 올라갔는데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북한과 중국 간 이제 좀 관계가 좀 미묘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압록강 철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철교가 폭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신압록강교를 다시 개통을 했는데 근데 그 정식 개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공은 시켜놓고 그걸 개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 지금 보면 이제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과 북한은 서로 간에 약간 그런 좀 복잡 미묘한 그런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외교 관계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 중에서 가장 예측 불허의 인물이에요.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 컨트롤하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북한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과의 대화도 원활하지 않고 협상이나 이런 것에서 항상 난항을 겪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예측 불허해. 어떻게 도발하고 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인데 중국도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애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그 공산주의 진영의 권위주의 국가 진영의 국경을 맞닿아 놓고 또 북한은 사실 중국의 경제 원조라든가 중국의 지원 없이는 이제 자력갱생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중국에게는 복속되거나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도 다분히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국방대학교 있을 때 그때가 2018년인데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국빈 초청으로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뭐 우리로 따지면 육군 사관학교와 뭐 그 기관의 군사 교육 기관에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우즈베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 경공격기 도입을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 FA-50 경공격기 도입을 지금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카이와 우리 정부와 그 같이 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과거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된 이제 그 CIS권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데 우즈베키스탄은 그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가 공용어예요.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로부터의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근데 정작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바는 우즈베키스탄은 그런 러시아로부터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북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중국의 많은 부분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독립하고 싶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는 조금은 좀 자유로워지고 싶고 독립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되면 중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은 내정 간섭을 또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은 또 어떻게 보면 그 3대 세습의 독재 정권,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어떤 친중 세력 내, 그러니까 북한 내에 친중 세력의 득세를 뭐 원래 그런 독재 국가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인자는 결코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독재 세습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깝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마냥 그렇게 친하게만 지낼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교수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국의 어떤 위험과 기회가 지금 2024년 연말에 공존하고 있는지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여러분들 너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많이 위중한 것은 사실인데요. 일상에서 너무 크게 불안해하시거나 너무 그렇게 동요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그 냉정한 그런 생각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김작가TV에서 이제 안보나 전쟁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찍어 올린 이유가 뭔가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안보만큼은 최악의 시나리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까지 준비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콘텐츠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보와 그 다음에 남북한 이슈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최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